크아! 밤 11시 번화가 노래방 앞에서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참혹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는 군복을 입은 4명의 젊은 병사들이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었어요. 한 명은 이미 의식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군인 애송이들이 우리한테 대들어?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쓰러진 병사의 배를 잇는 힘껏 발로 찼어요. 병사는 새우처럼 몸을 움츠리며 토를 쏟아냈습니다. 형님, 진짜 죽겠는데요. 옆에 있던 부하가 말렸지만 남자는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누구나 아는 조직이었거든요. 엄마. 가장 어린 병사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끔찍한 밤이 지역 전체를 뒤바꿀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시원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2시간 전인 그날, 오전 9시 육군 특수전 사령부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휴가 나가는 병사들, 집합, 훈련장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에 4명의 병사가 일렬로 섰어요. 모두 20 초반의 젊은이들로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민수 일병이 가장 들뜬 표정이었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는 이틀간의 소중한 휴가였거든요. 민수야, 너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대전이요, 상병님. 그럼 우리랑 같은 방향이네. 같이 가자. 이상훈 상병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휴가에서 여자친구와 만날 예정이었어요. 저희도 시내에서 놀 계획인데 혹시 합류하실래요? 김준호 일병과 정우석 일병도 끼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부대 근처 시내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을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런데 이때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김윤이었어요. 38살의 그녀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16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고 평범한 여군 간부처럼 보였어요. 간부님 나오신다. 부사관이 외치자 병사들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병사들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휴가 나가는 병사들이군요. 네, 간부님.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휴가 나가서 무얼 할 계획입니까? 윤희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근했습니다. 민수가 대표로 답했어요. 고향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윤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병사들이 집중했어요. 여러분은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휴가를 나가서도 그 자긍심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도우며 지내기 바래요. 네, 간부님. 그럼 안전한 휴가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 병사들도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저 간부님은 정말 다르시네. 민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다른 간부들과는 뭔가 달라. 진짜 우리를 챙겨주시는 것 같아. 상훈이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여군 간부가 사실은. 하지만 그건 나중에 밝혀질 이야기입니다. 오후 2시
병사들은 들뜬 마음으로 부대를 나섰습니다. 형들, 진짜 재밌게 놀아봐요. 막내인 우석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틀 동안 실컷 놀자. 준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은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각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께 선물로 드릴 것을 고민했고 상훈이는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기다렸어요. 준호와 우석은 어떤 영화를 볼지 의논했습니다. 저녁 8시 4명은 시내 번화가에서 만났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번화하다. 우석이가 감탄했어요.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일단 식당부터 가자. 배고프다. 상훈이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들은 근처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대 음식만 먹던 그들에게는 정말 맛있는 저녁이었어요. 이야, 역시 밖에서 먹는 고기가 최고야. 준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런 날이 언제 또 올까? 민수가 아쉬워했어요. 걱정하지 마. 또 기회는 있을 거야. 상훈이 그를 달랬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젊은이들에게 노래방은 빠질 수 없는 코스였거든요. 어디로 갈까? 여기 노래방이 엄청 많네. 우석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기 있는 곳으로 가자. 깨끗해 보인다. 민수가 가리킨 곳은 파라다이스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이 노래방이 지역 조직의 세력권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밤 그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자, 그럼 가보자. 4명의 젊은 병사들은 밝은 얼굴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끔찍한 밤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11시 4명의 병사들은 파라다이스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카운터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4명이요. 2시간 정도 할 예정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좀 복잡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직원이 뭔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노래방 안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 새끼들아, 술 더 가져와. 네, 형님.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저기, 우리는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상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쪽 손님들이 좀 특별하셔서. 바로 그때 안쪽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새로운 손님들이네. 최태호가 병사들을 훑어봤어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잖아. 야, 너희들 이 동네가 어디인 줄 알고 왔어?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노래방 이용하려고. 민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최태호는 이미 기분이 나빠진 상태였어요. 그냥? 여기가 그냥 아무나 오는 곳이야? 형님, 괜히 그러시지 마세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뒤에서 나온 부하가 말렸지만 최태호는 이미 흥분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어느 부대야? 특수전사령부입니다. 우석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최태호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엘리트 코스네. 그럼 우리가 만만해 보여?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준호가 급히 해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엘리트 군인님들이 우리 구역에 와서 노래방 점령하려고? 최태호가 점점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방에서도 조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이제 와서 가겠다고? 이미 늦었어. 최태호가 갑자기 민수의 가슴팍을 세게 밀었습니다. 민수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만하세요. 상훈이가 나서자 다른 조직원들도 덤벼들었습니다. 카운터 직원들은 모두 구석으로 숨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군인 주제에 우리한테 대들어? 주먹이 민수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민수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른 조직원들도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좁은 노래방 로비에서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젊은 병사들은 수적으로도 밀렸고 상대방은 이런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준호가 소리쳤지만 주먹과 발길질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석이가 절규했지만 직원들은 모두 숨어버린 상태였어요. 10분 후 노래방 바닥에는 피투성이가 된 4명의 병사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애송이들이 감히. 최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사람 죽겠어요. 죽어도 싸지. 다음부터는 함부로 이런 데 오지 마라. 최태호는 그렇게 말하고 부하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노래방에는 신음소리만 가득했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부대에는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간부님, 긴급 상황입니다. 당직 부사관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윤희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젯밤 휴가 나간 병사들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민수, 상훈, 준호, 우석 4명 모두 폭행을 당해서 응급실에 있습니다. 윤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겠어요. 차를 준비해 주세요. 네, 간부님. 1시간 후 시립병원 응급실. 윤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본 광경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상훈이는 코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갈비뼈에 금이 가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고 우석이는 온몸에 멍이 들어 보랏빛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윤희가 담당 의사에게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한 외상입니다. 복수의 가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친구는 의사가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뇌진탕까지 있어서 며칠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윤희는 병상에 누워있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어제까지 밝게 웃으며 휴가를 떠났던 그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니. 간부님, 우석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석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윤희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우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게 없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윤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병사들 앞에서는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쌍방폭행이야, 쌍방폭행. 군인들도 먼저 시비 걸었다고. 윤희가 병실을 나가보니 경찰관 2명이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부대 간부인데요. 윤희가 다가가자 경찰관들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여군 간부시군요. 이름이 김윤희입니다. 김윤희 씨, 이번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쌍방 폭행이요? 제가 본 병사들 상태로는 일방적 폭행으로 보이는데요. 윤희가 차분히 반박했지만 경찰관은 시큰둥했어요. 그래도 목격자들 증언을 들어보니 군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목격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건 수사상 비밀이죠. 경찰관이 얼버무렸어요. 윤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가해자들은 누구인지 아세요? 그것도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워낙 어둡고 혼잡해서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도 고장 났다고 하더라고요. 운이 나쁘게도 윤희는 점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그럼 제대로 수사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김윤희 씨, 혹시 이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아니시죠? 요즘 군민 관계가 안 좋은데. 경찰관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군인들이 시민들과 시비 붙었다가 다쳤다는 게 알려지면 부대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윤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제 병사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큰 사건으로 만들지 말자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상부에 보고하고 결정하겠어요. 윤희가 돌아서려는데 경찰관이 다시 불렀어요. 아, 그리고 김윤희 씨. 이 동네는 좀 복잡한 곳이니까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 그 말에 윤희가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눈 속에는 무언가 위험한 빛이 번뜨졌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병사들을 지키는 건 제 의무니까요. 윤희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병실에서 윤희는 다시 한번 병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부하들이었어요. 간부님,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런 일 당한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하지만 경찰도 그렇게 말하고, 경찰 말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윤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병사들은 몰랐습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 뒤에 얼마나 큰 분노가 끓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윤희 자신도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끌어낼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병원을 나서며 윤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하지만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 자신도 그들과 같은 레벨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온 윤희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경찰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쌍방폭행이라니,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라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뒤가 있을 거야. 윤희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6시 윤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러 가기로 한 거예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선글라스를 준비했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묶었어요. 군인 티가 나지 않게 하려고 말이죠. 혹시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동료가 물어봤지만 윤희는 대충 둘러댔어요. 잠시 개인 용무 좀 볼게요. 오후 7시 윤희는 사건이 일어난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네온사인들이 번쩍이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윤희는 파라다이스 노래방을 찾아갔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래방 같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때 노래방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태호였어요. 형님, 오늘 저녁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부하 중 하나가 물었어요. 일단 식당부터 가자. 배가 고프다. 최태호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윤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이 범인이라는 것을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황금정이라는 고급 한정식당이었어요. 간판부터가 화려했습니다. 윤희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식당 안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최태호 일행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봉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저게 뭐지? 윤희가 자세히 보려는 순간 옆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또 뜯어가는구나. 뭐라고 하셨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괜찮아요. 혼잣말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저 사람들 아세요? 모르는 척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가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동네 사시나요? 저는 처음 와봐서 30년째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말이에요? 저 사람들 때문이죠. 이 동네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최태호 일행이 식당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윤희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장사를 정리하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최태호 일행이 한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아저씨, 이번 달은 준비됐어? 최태호가 과일 가게 주인에게 말했어요. 형님, 이번 달은 좀 어려워요. 장사가 안 돼서. 과일 가게 주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0대 정도의 나이 든 분이었어요. 장사가 안 된다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최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슬금슬금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상황이 뻔히 보였거든요. 아저씨,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최태호가 과일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실수했네. 미안해.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형님, 제발. 과일 가게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그때 윤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과일 가게 주인이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뿐이야? 평소보다 적은데? 다음 달에 더 드릴. 다음 달?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알아? 최태호가 과일 진열대를 발로 살짝 건드렸어요. 과일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과일 가게 주인이 급히 무릎을 꿇고 과일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윤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이어서 그들이 간 곳은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사장님이 돈을 건네고 최태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받았어요.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준비해. 물가도 올랐잖아. 네, 알겠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윤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매달 반복되고 있구나. 그때 최태호 일행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윤희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작은 술집이었어요. 여기서 윤희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술집 사장님이 돈을 못 준다고 하자 최태호의 부하 중 하나가 술병을 바닥에 던졌어요. 형님께 예의를 지켜야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술집 사장님이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사과했어요. 손이 베었는지 피까지 났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최태호가 협박하며 나갔어요.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집에 들어가서 사장님께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거 아니에요? 아, 네. 괜찮아요. 사장님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혹시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시선을 피했어요. 무서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는 안 하세요? 신고요? 그런 건 사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 말을 듣고 윤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찰마저도 그들 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술집을 나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내 병사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조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꺼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도 말이죠. 밤이 깊어갔지만 윤희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윤희는 지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목격한 것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상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제 폭행 사건 관련해서 왔는데요. 접수 데스크에서 윤희가 말했어요. 아, 군인 폭행 사건 말씀이시죠?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잠시 후 윤희는 수사과로 안내되었습니다. 김윤희 씨죠? 어제 병원에서 뵀는데 어제 만났던 경찰관이 나타났어요. 박정우 경이었습니다. 네,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왔어요. 아, 그것 때문에 오신 거군요. 앉으세요. 박정우가 의자를 가리켰지만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윤희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게 좀 복잡해졌어요.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목격자들 진술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박정우가 애매하게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엇갈리는 건가요? 윤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박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군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건 수사상 비밀이라. 그때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지? 돌아보니 경찰서장 이상민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배가 나온 전형적인 중년 남성이었어요. 아, 서장님. 이분이 어제 사건 관련해서. 아, 군인 폭행 사건? 그거 이미 정리됐는데? 이상민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정리됐다고요? 윤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네.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났어요. 서로 합의하기로 했고요. 합의요? 제가 언제 합의한다고 했나요? 아, 김윤혜 씨였나? 이런 일은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상민이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불쾌했습니다. 크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군인들이 시민과 시비 붙었다는 소문이 나면 부대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요.
제 병사들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는데 왜 부대 이미지를 걱정해야 하죠? 윤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일방적 폭행이라. 그런데 목격자들은 다르게 증언하던데요. 이상민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 목격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럼 CCTV 영상은요? 불행히도 고장났더라고요. 이상민이 손을 펼쳐 보이며 얼버무렸어요. 윤희는 점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혹시 가해자들은 누구인지 파악하셨나요? 그것도 아직 조사 중이에요. 워낙 어둡고 혼잡해서. 하지만 제가 조사해 보니 이 지역에는 특정 조직이 활동하고 있던데요. 윤희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순간 이상민과 박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죠? 이상민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젯밤 이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상인들이 특정 조직에게 돈을 상납하는 것을 봤어요. 그건 추측에 불과하죠. 증거가 있나요? 증거요? 지금 만들면 되겠네요. 윤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뭐라고요? 이상민이 당황했어요. 제 말은 제대로 수사하면 얼마든지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윤희 씨,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박정호가 변명했지만 윤희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받겠습니다. 이상민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형님. 네, 알겠습니다. 네, 처리하겠습니다. 전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윤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상민이 더욱 당당해졌어요. 김윤희 씨,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세요. 종결이라니요? 범인도 못 잡고 종결인가요? 범인을 잡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미 다친 건 다친 거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요. 윤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순찰을 강화할 테니까요. 이상민이 적당히 얼버무렸어요. 순찰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김윤희 씨가 직접 해결할 건가요? 이상민이 비꼬듯 말했어요. 그 순간 윤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윤희가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민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김윤희 씨,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윤희가 일어섰어요. 그 순간 그녀에게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군법으로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불가능해요. 박정호가 말했지만 윤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군법이 필요 없는 방법도 있죠. 무슨 뜻이죠? 이 동네 조직이 제 병사들을 다치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김윤희 씨,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당신이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요. 이상민이 협박조로 말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네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우리 법이 통해요. 그런가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윤희가 돌아서려는데 이상민이 다시 불렀어요. 김윤희 씨, 정말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이 동네는 당신이 상대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윤희가 뒤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눈 속에는 무언가 위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후회할 일이라.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말 고집세네. 그럼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울면서 오지는 마세요. 이상민이 손사래를 쳤어요. 윤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어. 하지만 경찰서 안에 이상민과 박정호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 한 명에게 선전포고를 받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이 동네 전체가 뒤바뀔 거라는 것도 말이죠. 경찰서를 나온 윤희는 바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뭔가 결심을 굳힌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 윤희는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자 안에는 평범하지 않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검은색 전술 장갑, 특수 제작된 통신기, 그리고 작은 배지 하나. 배지에는 707 특수임무대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배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20년 만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배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윤희는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번화가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목표는 최태호 일행이 자주 가는 유흥업소였어요. 어제 미행하면서 파악해둔 곳이었습니다. 블랙로즈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어요. 윤희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류의 건물 구조는 훤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어요. 놀랍도록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살펴보니 최태호와 부하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형님, 그 군인년 진짜 재미있더라.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그러게 말이야. 나중에 혼내줘야지. 최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윤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후 9시 윤희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여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3층에 볼 일이 있어서요. 윤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층은 일반인 출입 금지인데요. 그래요? 그럼 어쩌죠? 윤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순간 경비원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잠깐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경비원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좀 주무세요. 윤희가 경비원을 안전한 곳에 눕혀두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도 조직원 2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야, 저기 누구야? 한 명이 윤희를 발견했습니다.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요. 내려가겠어요. 윤희가 순진한 척 말했어요. 잘못 올라왔다고? 어떻게 1층을 통과한 거야? 조직원들이 의심스러워하며 다가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희가 움직였어요. 첫 번째 조직원의 목 뒤를 정확히 눌러서 기절시켰고 두 번째 조직원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입을 막았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죄송해요. 2명 모두 조용히 쓰러뜨린 후 윤희는 3층으로 향했습니다. 3층 복도에서 윤희는 잠시 멈춰 섰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최태호를 포함해서 총 7명이 있었어요. 7명. 적당하네. 윤희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어요. 똑똑똑. 누구야? 안에서 짜증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룸서비스입니다. 윤희가 음성을 바꿔서 대답했어요.
룸서비스? 우리 시킨 적 없는데? 매니저님이 서비스라고 보내신 거예요. 잠시 조용해지더니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이거? 문을 연 조직원이 윤희를 보고 당황했어요. 바로 그 순간 윤희가 움직였습니다. 조직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뒤틀며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동시에 문을 발로 차서 완전히 열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 안에 있던 조직원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하지만 윤희는 이미 두 번째 조직원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 한 명이 의자를 들고 달려들었어요. 윤희는 몸을 낮춰 의자를 피하고 상대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타격을 가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 새끼, 감히. 네 번째 조직원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윤희는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어요. 으악! 조직원이 숨을 못 쉬며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10초도 안 걸렸어요. 뭐야? 이 여자가 뭐야? 최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은 조직원은 그와 2명뿐이었어요. 윤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숨 하나 가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윤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 최태호가 알아봤어요. 맞아요. 어제 경찰서에서 만난 김윤희입니다. 미친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최태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들이 제 병사들을 다치게 했다는 거죠. 윤희가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남은 조직원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오른쪽에서 오는 주먹을 왼손으로 맞고 동시에 오른발로 왼쪽 상대의 무릎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한 명이 무릎을 잡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상대의 팔을 비틀어서 제압했습니다. 관절 기술이 완벽했어요. 으악, 놔줘. 하지만 윤희는 정확한 압박만 가했을 뿐 부상을 입히지는 않았어요. 이제 최태호만 남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야? 최태호가 벽 쪽으로 뒷걸음쳤어요. 저요? 저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에요. 윤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평범한 군인이 이럴 리가 없어. 당신 정체가 뭐야? 정말 알고 싶어요? 윤희가 주머니에서 작은 배지를 꺼냈습니다. 최태호가 그 배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707? 아시는군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대대. 윤희가 배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는 김윤희입니다. 현재 계급은. 잠시 멈춘 윤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준장이에요. 준장? 최태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네.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김윤희 준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 윤희가 손을 까딱거렸어요. 20년간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의 10분의 1 정도예요. 최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제 소중한 부하들을 다치게 했죠? 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최태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준장님인 줄 알았다면. 준장이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제 병사들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게 문제죠. 윤희가 최태호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최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 제 병사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둘째,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세요. 셋째,
윤희가 잠시 멈췄어요. 이 동네에서 완전히 손을 떼세요. 그건 어려운가요? 윤희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다 하겠어요. 최태우가 급히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희가 일어났어요.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윤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행해 주세요. 세 번째는 일주일 드릴게요. 네, 반드시. 아, 그리고 혹시 제 정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윤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인사차 온 거였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최태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윤희는 유유히 방을 나갔습니다. 쓰러진 조직원들은 모두 기절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건물을 나서며 윤희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준장님이시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최태호였습니다. 네, 최태호 씨.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병원에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몇 시에 오실 건가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어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후 시립병원 앞에 고급 승용차 3대가 나타났습니다. 최태호와 그의 부하들이 내렸어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했고 손에는 큰 꽃다발과 선물 상자들을 들고 있었어요. 형님,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어젯밤 봤잖아. 그분이 보통 사람이야? 최태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체면이. 체면? 목숨이 중요해. 체면이 중요해. 최태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병실 앞에서 최태호 일행은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윤희가 나타났어요. 오셨네요. 네. 김준장님. 최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병사들에게 미리 말해뒀어요. 들어가세요. 윤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아직 회복 중인 4명의 병사들이 있었어요.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어젯밤 일로 사과하러 오신 분들이야. 윤희가 설명했어요. 병사들의 눈이 커졌어요. 사과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최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하들과 함께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 무서웠던 조폭들이 이렇게 사과를 한다니. 괜찮습니다. 우석이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희 때문에 이렇게 다치시고. 최태호가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하들도 모두 일제히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진심 어린 것 같아서 병사들도 당황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상훈이가 말했지만 최태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변상을 해야 해요. 최태호가 부하에게 눈짓했어요. 부하 하나가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민수가 손살에 쳤어요.
받으셔야 해요. 저희 마음입니다. 최태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아니에요. 최태호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하지만 정말로 받아주세요. 안 받으시면 저희가 더 괴로워요.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병사들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윤희가 나섰어요. 얘들아, 받아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간부님, 너희들이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 정당한 보상이야. 윤희의 말에 병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민수가 대표로 대답했어요. 최태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병원을 나온 후 최태호는 윤희에게 따로 말했어요. 김준장님, 세 번째 약속도 지키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겠어요. 다른 사업들도 모두 정리하고 상인들한테 받던 돈도요? 당연히 중단하겠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최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할 거예요. 네, 언제든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나타나면 윤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려요. 최태호가 급히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윤희는 다시 전통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일가게 앞에 서자 할아버지가 알아봤어요. 어젯밤 그 아가씨.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혹시 오늘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죄송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안 받겠다고. 그동안 받은 것도 돌려주겠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에요? 네. 꿈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시달렸는데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혹시 아가씨가... 윤희는 미소만 지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평화롭다는 거죠. 분식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사장님이 윤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젯밤 그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큰 일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안 받겠다고. 정말요? 네. 그동안 받은 것까지 다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사장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업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혹시 이게 아가씨 덕분인가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술집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사장님이 윤희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아가씨, 아가씨죠?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안 오겠다고.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받았던 돈도 다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다행이네요. 아가씨가 뭘 하신 거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하지만 윤희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평화롭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병사들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고 상인들도 해방되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조직의 우두머리가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리 없었거든요.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관계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윤희는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지역 경찰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민 서장의 사무실에서는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최태우가 꼬리를 내렸다고? 네, 서장님. 어제부터 갑자기 모든 업소에서 철수한다고. 박정우 경위가 당황하며 보고했어요. 그리고 상인들한테 받던 돈도 안 받겠다고 하고 그동안 받은 것도 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말이 안 돼. 최태우가 그럴 사람이야? 이상민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뭔가 있을 거야. 누가 압박을 가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여군 간부 때문일까요? 그 김윤이라는 여자? 설마 그 여자가 최태호를 굴복시켰다고? 이상민이 코웃음 쳤어요. 하지만 시간상 딱 맞아떨어져요. 그 여자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한 다음 날. 말도 안 돼. 여자 하나가 조직을 어떻게 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서장님, 큰일 났어요. 최태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태호야? 무슨 일이야? 서장님, 저 이 동네에서 손 떼야겠어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 군인, 김윤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최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차근차근 설명해봐. 서장님, 그 사람 육군 준장이에요. 준장? 말도 안 돼. 정말이에요. 그리고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이상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특수부대? 707이요. 707 특수임무대대. 전화기를 든 이상민의 손이 떨렸어요. 그럴 리가. 서장님, 저는 이제 손 떼겠어요. 더 이상 못해요.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상민은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경희, 김윤이라는 사람 신원 조회해봐. 네, 벌써 해봤는데 그냥 평범한 여군 간부. 다시 해봐. 제대로. 이상민이 소리쳤어요. 1시간 후 박정우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어요. 서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김윤희. 정말 준장이에요. 종이 뭉치를 내려놓으며 박정우가 말했어요.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이상민이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점점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그리고 이건 그분의 경력사항인데. 박정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20세의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즉시 특수전사령부 배치. 이상민이 서류를 읽어내려갔어요. 소위 진급 후 707 특수임무대대 배속. 중2 때 해외 특수임무 수행.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대위 때 테러범 소탕 작전 공로로 무공훈장. 소령 때 인질 구출 작전 성공. 서장님, 중령 때 국제 대테러 훈련 교관. 대령 때 특수작전 사령관 참모장. 서장님, 그만 보세요. 그리고 38세 최연소 준장 진급. 서류가 이상민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우리가 누구를 건드린 거야? 박정우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이상민의 상급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상민 서장. 네, 청장님. 지금 당장 올라와. 무슨 일이십니까? 김윤희 준장권으로. 이상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게. 설명은 여기 와서 해.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경희, 나 지방청 올라간다. 서장님, 설마. 아무 말하지 마. 일단 기다려. 2시간 후 지방경찰청. 청장실에는 이상민뿐만 아니라 여러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상민 서장 앉아. 지방경찰청장 김철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청장님. 김윤희 준장을 아나?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지? 그냥 관할 지역의 군 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군 간부라고? 김철수 청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김윤희 준장이 누군지 알아? 네. 이상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이야. 그리고 청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20년간 국가기밀작전을 수행한 특수요원이고 대테러 전문가야. 네. 그런 분한테 뭐라고 했지? 그게 여자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청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너 때문에 우리 경찰 전체가 망신당했어. 다른 간부들도 이상민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최태호 조직과 유착되어 있다는 첩보도 입수했는데 이상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 증거는 다 있어. 청장님, 제가 이상민 서장 즉시 직위 해제야. 그리고 감찰 조사를 받아. 청장님, 제발. 김윤희 준장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 지역 조직과의 유착관계 전체를 수사할 거야. 이상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청장님, 한 번만. 나가. 더 이상 볼 얼굴이 아니야. 그날 저녁 윤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윤희 준장님이십니까? 네, 누구시죠? 지방경찰청장 김철수입니다. 윤희가 놀랐어요. 아, 청장님. 무슨 일로? 이번에 저희 부하가 실례를 많이 범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아, 그런 일로. 이상민 서장은 즉시 직위 해제했고 감찰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조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준장님께서 하신 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주셨네요. 윤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역시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답습니다. 언제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요. 전화를 끊으며 윤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박정우 경위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을 무시했는지 알아? 그 김윤희라는 분 말이야? 응.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이야. 그리고 20년간 국가기밀작전을 수행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헉! 그런 분을 우리가. 서장님이 완전히 망했지. 그분한테 여자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했다잖아. 아이고. 그분 앞에서 위험하다니. 앞으로 우리도 조심해야 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조폭들은 완전히 굴복했고 부패한 경찰들도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마무리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병사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지역이 정말 평화로워질 때까지는 끝이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후 시립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담당 의사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4명의 병사들이 모두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멍 자국들도 거의 사라졌어요. 정말요? 부대에 복귀해도 되나요?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며칠 더 쉬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감사합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용사들 다 나았네? 간부님, 병사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윤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물었어요. 네, 완전히 다 나았어요. 우석이가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보여줬어요. 다행이다. 그동안 많이 걱정했어. 간부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상훈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간부님이 아니었으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윤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간부님,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렇게 달라진 건가요? 사과도 하고. 윤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때로는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 어떻게 깨닫게 하신 건가요? 그냥 대화를 좀 나눴지. 윤희가 애매하게 웃었어요. 병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로비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이었어요. 과일가게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분식집 사장님, 술집 사장님까지 10여 명이 와 있었어요. 어머, 간부님. 분식집 사장님이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윤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병사들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과일가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인사라니. 간부님 덕분에 저희가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술집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상인들이 모두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병사들이 놀라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윤희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표현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윤희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모두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평화롭게 사세요. 네. 그리고 이거. 할아버지가 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받으실 수 없어요. 아니에요. 저희 마음이에요. 꼭 받아주세요. 다른 상인들도 각자 준비한 선물들을 내밀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병사들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감동했어요.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신 간부님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간부님, 민수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명이 모두 윤희에게 깊숙이 인사했어요. 얘들아, 윤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간부님이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저희를 잘 부탁드려요. 병사들의 진심 어린 말에 윤희는 뭉클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너희들은 내 소중한 부하들이니까. 그날 저녁 부대로 돌아온 윤희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부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료 간부가 들어왔어요. 윤희야, 수고 많았어. 별일 아니었어. 별일이 아니라니. 지역 전체가 달라졌잖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래도 대단해. 역시 우리 부사령관답다.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과찬이야. 근데 진짜 어떻게 한 거야? 조직 전체가 하루 만에 굴복했다던데? 윤희는 미소만 지었어요. 때로는 정확한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 정확한 대화? 응.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거지.
동료는 윤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부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 화합의 날이었어요. 전통시장 상인들도 모두 와 있었고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도 참석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국민 화합을 위한 뜻깊은 시간입니다. 윤희가 인사말을 했어요. 앞으로도 저희 부대는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민수가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희 4명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희를 지켜주신 분이 계십니다. 민수가 윤희를 바라봤어요. 김윤희 부사령관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상훈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부사령관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옳지 못한 일에 맞서는. 우석이가 마무리했어요. 그런 부사령관님을 모시고 복무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4명이 동시에 윤희에게 격려했어요. 장내가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윤희는 부대를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들이 평화로웠습니다. 멀리서 민수 일행이 다른 병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어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윤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김 부사령관님, 국방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새로운 임무가 있는데요. 윤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떤 임무인가요? 해외 파견 임무입니다. 중요한 일이라. 윤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답변 드리면 될까요? 일주일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희는 다시 부대를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일은 끝났지만 또 다른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김윤희라는 사람의 숙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병사들이 부사령관님 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윤희도 손을 흔들어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보람이었어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는 부대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든 한 여성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김윤희 부사령관. 진정한 수호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지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진짜 영웅이죠. 김윤희 부사령관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만 있으면 말이에요. 이런 따뜻하고 시원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